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포항과 성주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대구 경북 민생 행보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의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 폭등은 정부가 공급을 묶어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서울총회가 2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막이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전면 화상회의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포용과 연대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띄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와 관련해 선대위가 당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당내 또 당정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의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첫 여성 총괄 상황실장으로서의 대선 필승 전략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번째 메타버스 대구 경북 지역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TK 전역을 돌며 지역민들과 접촉면을 넓혔는데요. 오늘 성주와 포항을 마지막으로 찾은 이 후보는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결할 유일한 대책이라며 지역화폐 효용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정책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박 4일간의 대구 경북 지역 메타버스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일정에서 TK 전역을 훑으며 민심 청취에 주력했는데 오늘 성주 지역 주민들과는 국민 반상회를 갖고 지역 화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경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소득을 지원하면 오히려 저축이 늘었다며 현금 지원보다 중요한 건 매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비 쿠폰을 동네에서 쓰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양극화, 독점화, 집중화가 심화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역 화폐를 복지 정책으로까지 발전시키려면 지원 금액을 더 늘려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기재부 입장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웬만하면 줄이자. 이런 쪽이고 이게 늘어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같아요? 어떤? 재벌들이죠. 이 후보는 특히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도 선을 그었는데 우리 정부가 돈 빌려주는 것만 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소상공인들이 파산하게 생겼다며 이재명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후보는 포항으로 이동해 독도 경비대장 대원들과 화상통화를 갖고 일본이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는 등 독도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산업화 시대 경제 발전에 공을 기렸습니다. 한편 이 후보가 경북 성주에 있는 한 참외 농장을 방문한 시점에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한 남성이 계란을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계란을 맞지 않았는데 민주당 선대위 측은 해당 주민이 사드 배치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에 선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재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물량 공급을 과도하게 틀어쥐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자신은 규제를 풀어서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북 재건축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때렸습니다.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고 주택 가격만 폭등시킨 원인이 정부가 공급 물량을 묶어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적정 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예측 가능한 그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계획해왔던 그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이런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그러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했는데 자신이 집권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오 시장과 박자를 맞춰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성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코로나 방역 대책에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방역 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고 정치 방역이 아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방역 행정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 행보 일환으로 선대위 장애인본부 정책 투어 출정식에 참석해 맞춤형 복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묻지 않고 만든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현장 속에 들어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로 힘든 청년들을 위한 무상 취업교육,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 등 청년의 기회 손실 보상 공약을 발표했고 스타트업 관련 포럼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간담회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래 지도자 이미지 부각을 통한 차별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제29차 총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여성의원회의가 열렸는데요. 각국 여성의원들은 성인지 관점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과 성평등 실현 등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여파로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개국 의회를 대표하는 여성 의원들이 화상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성인지 관점에서 모색하고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 강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발 경제적 타격은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며 여성 불평등이 심화된 각국의 상황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여성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숙박, 음식, 교육, 돌봄과 같은 대면 접촉 기반의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실업을 겪었고 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이 과중한 돌봄 노동에 시달리고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성과 여아들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과 그리고 가정 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202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국가에서 가족폭력 건수가 3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이러한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관점이 반영된 성인지적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또 취약한 그런 계층을 의사결정지 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지위에 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원들은 이번 여성 의원회의에서 두 가지 결의안에 합의했습니다. 성인지 관점에서의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대응기구 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 강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 결의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APPF는 내일 서울 콜레도 호텔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치 안보, 경제 무역, 아태 지역 협력 등을 주제로 본격적인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대표는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앞서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기존 세율의 최대 30%의 세율이 더해지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돼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고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완전 면제, 12개월 아니면 4분의 1을 면제해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우덕 의원은 당정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협의했을 당시에 주택시장의 상황과 정책 목표를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진성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그만큼 소득을 많이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것이 조세정에 부합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도 표 계산만 하는 이 후보 역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겨우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을 들쑤시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당과 대선 후보 모두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검열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전 차단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영상물을 게시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기존 적발된 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필터링하는 방식인데,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트위터, 그리고 DC 인사이더와 같은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재개정을 주장합니다. 각각 헌법 18조,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사실상 제약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유효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1야당으로서 꼭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N번방 사건의 발달인 텔레그램 등은 운영업체가 국내에 없어 규제하지 못하는 점도 모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90년대생의 시선으로 한국 청년 문화에 대한 책을 펴내 화제를 모은 임명목 작가는 대형 커뮤니티 자체에 자정작용이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커뮤니티의 어떤 문법 혹은 온라인 환경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인데요. 법안을 보면은 이제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규제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법 재개정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사전 차단 삭제 조치를 삭제하는 대신 성착취물 유통에 대한 잠입 수사와 부다페스트 협약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법안 심사에 대해서도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둘 다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 현장에서는 좀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국회가 아주 냉철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재명 후보와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는 윤석열 후보.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당장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예고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상 보상 규모가 영업 손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합의하고 결단하면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 현재 영업이익을 비교해 차액을 전부 영업 손실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영업 손실 100% 보상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혈세로 본인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공직 자격 상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중 4명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 경기도와 산하기관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승철, 이승엽, 강찬우, 이태영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두 3억 원이 넘는 자문료와 소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2억 3천여만 원의 자문료와 수임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명호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23대 신임 국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명호 관장은 취임사에서 보다 합리적인 국회 의사결정을 위해 국회 도서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장은 또 국회 도서관 개관 70주년과 국회 부산도서관 2월 개관을 맞이하는 내년이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이 우리 국회 주최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먼저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APPF는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APEC에 상응하는 아태 지역 의회 포럼입니다. 네. 회원국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5개 나라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8개 나라, 그리고 호주 등 대양주 6개 나라와 미국, 캐나다 등 미주 8개 나라, 브루나이가 옵저버국으로 모두 28개 나라가 속해 있는데요. APPF는 지난 1993년 출범한 이래 매년 포럼을 개최하며 회원국의 협력을 굳건히 하는 의회 협의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회는 지난 1998년 제6차 총회 이후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이번 29번째 총회를 주최하게 됐는데요. 이번 총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총회는 당초 대면회의와 화상회의가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고려해서 아쉽게도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23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았고 28개국이 이제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국회가 이제 APPF 총회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제29차 APP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국회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네. 그만큼 방역 등의 총력을 기울이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해 왔는데요.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지난달 이 준비회의 등을 통해 사전 점검도 했는데요. 이 총장은 우리 국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준비로 APPF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국제적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APPF 총회 본회의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첫날인 오늘은 여성의원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12개 나라의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코로나19 이후 성인지 관점에서의 위기 대응 방안 모색과 양성평등 실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내일 둘째 날에는 개회식을 비롯해서 정치 안보와 경제 무역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요. 마지막 날에는 아태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일 정치 안보 세션에서는 아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의회 리더십 방안 등이, 경제 무역 세션에서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태 지역 협력 방안에서는 방역과 경제, 인권의 조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의회 간 협력 방안, 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공동 행동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날에는 논의의 결과물인 결의안과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차기 총회 개최국 발표와 막을 함께 내리게 됩니다. 네, 내일 개회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29차 APPF 총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개회식 현장도 미리 살펴볼까요? 네, 그 APPF 연례 초계 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회를 시작하고요. 네. 사전 녹화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와 실시간 화상으로 토니 스미스 APPF 회장의 축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또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은 현장에서 직접 환영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그 개회사를 통해서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담장을 허물도록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 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선 APPF 회원국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마지막 날 채택 예정인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의 뜻을 모아준 데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의 의제와 일정 등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학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1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전두환 경제는 성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두환 경제 성과 발언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 지난 주말 대구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삼적 호황, 즉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를 잘 활용해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걸 성과가 맞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후보가 이전에 밝혔던 평가와는 또 다른 취지의 발언이어서 야권에선 표심을 노린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표의 확장성을 더 가져오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라 저는 봅니다. 참 보기에 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재평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DK 지역의 민심이 그런 이재명 후보를 향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 이분들 이야기만 종합을 해보면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며 윤석열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라고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역사를 균형 있게 봐야 하지 않나라고 엄호했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 평가가 각 지역적마다 너무 불균형이고 그런 너무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번 발언은 나름대로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한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아마 국민적인 평가가 저는 틀릴 거라고 보는데요.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시죠. 이재명 후보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며 역사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용서 못할 사람도 사실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는 이 후보 새로운 평가,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수익률 1287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남다른 투자 실력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 후보 과거 10년 전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이익을 봤다고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시대 흐름과 미래를 읽는 리더의 통찰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투자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2천만 원이 250억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시대 흐름과
미래를 읽는 리더십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러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투자한 회사는 바로 미국에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만드는 로블록스사였는데요. 투자 당시 9센트에 불과했던 한 주의 가치는 10년 새 1000배 이상 올라서 현재는 115달러로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안 후보는 개인이 아닌 알렙이 투자한 것이기에 이것은 온전히 알렙의 수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의 투자 성과를 빗대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10년 전에 348조 9천억 원이었던 적립금의 0.286%인 1조 원만이라도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엄청난 수익으로 연금 고갈 걱정을 덜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중심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이런 투자 실력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지지율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에서 3%대 지지율에 머물면서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287배라는 기록적인 투자 수익률을 올린 안철수 후보. 그의 세 번째 도전인 이번 대선 경쟁에서 그가 올릴 타율은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놓고 국민의힘이 불협화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책 메시지 단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관련 이야기를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50조 원 빠른 추경이냐, 100조 원 집권 후의 추경이냐, 이 손실보상 추경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서로 다른 그 의견을 내면서 오늘 하루 당이 뒷수습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두 사람이 온도 차이를 보인 그 배경이 궁금하고 현재 정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 김종인 위원장에 좀 그 힘을 실어주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당대표 정무실장인데 제가 발언하기 전에 대표 얘기를 하면은 어긋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어긋장이 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방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후보는 빠른 추경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집권 후에 그 공약과 비전으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조율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네. 네, 이렇게 좀 정책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노출이 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옐로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은데요. 공약을 내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면서 메모 대형 조직으로 변질해가는 당 선대위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당 선대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교통 정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원보이스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일사불란함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그 선대위를 메모드급으로 하기보다는 실무용으로 좀 간편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선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부서들이 지금 늘어나면서 약간의 이견 또는 조율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원탑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정책은 단일화해야 된다. 단일화해서 원보이스를 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반에 이런 질서를 좀 잡아가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당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선대위를 오합지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실장께서는 이 전 대표 등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이해찬 전 대표는 우선 김종인 위원장하고 악연이 있죠.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때 공천을 못 받았던 일이 있고요. 그때 정청래 의원 또
그 안희정 의원,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이 공천을 못 받으면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인연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악연인데요. 뭐 맞대결 구도인데 사실 이해찬 전 대표의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그 그립감이 세고요. 친문 또는 친노 진영의 그 핵심으로서 뭐랄까 그 강한 지지, 극렬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 30대와 청년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해찬 대표의 어떤 그립감이나 이미지, 강성 그 친문 이런 이미지들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도우미로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께서 언론에 자주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오히려 청년과 중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우리 쪽으로 많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많이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이 그 민주당의 외연 확장, 중도 확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번 선거의 핵심은 과거처럼 네네. 진영과 지역 대결 구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네네.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셨듯이 세대 간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진영 대 그 지역 구도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기에 그 굉장히 노련한 이해찬 전 대표가 결국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과 인터뷰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국민들이 더 잘 설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국가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다음에 이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연말연시를 맞아 틈틈이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행정 그리고 선거까지 총괄하는 상임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맡고 계신 삼선의 중진 서영교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연말이 됐는데 지난 연초에 2월에 네.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그때도 저희 뉴스엔에 계절이었죠.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연초에 뵙고 연말에 10개월 만에 뵙는데 그동안 네. 뭐 코로나 이 상황도 위중하고 한데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뵙고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 되었고요. 네. 행정안전위원장이 돼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잘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렸었는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났고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꽃입니다. 상임위원장이 꽃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꽃인데 꽃이 해야 될 역할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네. 법안을 잘 많이 통과시켜서 빨리빨리 국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법을 통과시키는 건데요.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법안을 제일 많이 통과시킨 곳이 어디일까요? 행안위? 그렇습니다. 네. 1등 상임위원회가 어디일까요? 행안위. 행안위입니다. 네네. 행안위에는 여야 의원에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모아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네. 거의 모든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법안 통과는 1등 그리고 가장 잘한 상임위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행안위에서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망이를 두들기는 곳입니다. 네. 제가 가기 직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망이를 직전 위원장님이 두들기셨고 저희가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봤던 정책이잖아요. 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드리고 4인 가족에게 100만 원씩 드려서 경제를 살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소고기 먹어봤다. 우리 어머니 안경 맞춰드렸다. 건강검진했다라고 하는 그 미담이 나오게 하면서 그 코로나를 극복하게 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게 저희 행안위에서 지급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제일 잘한 적극 행정 중에 하나가 행안부가 했던 그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그동안 건강하게 대단히 잘 지내셨다는 거.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로 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올 초에도 이와 같은 열정을 보여주셨었는데요.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주셨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행안위가 특히 주력했던 현안에 대해서 들어볼까 하는데 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그렇죠. 의미가 깊으니까 뒤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좀 성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많이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재산세 많이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2% 종부세 내는 사람 중에 일부의 이야기만 있고요. 재산세 이야기가 없는데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번에 걸쳐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한 번은 재산세 기준을 6억 원, 그리고 이번에는 9억 원,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인 모든 주택은 재산세를 인하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되게 집이 얼마나 할까요? 매매가가 한 16억 원 정도 되는 집이 공시지가가 9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가 9억 원 이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공시지가. 네. 그래서 재산세 낮추는 일을 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부동산 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안정화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소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합니다. 그럼 지방의 인구 소멸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다 내는 세금 중에 뚝 띄어서 지방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저희가 재정분권이라고 합니다. 뚝 띄어서 지방에 돈 보내라고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방의 재정분권, 그리고 요즘 경찰들이 자치경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경찰제도 저희가 통과시켰고요. 73년 만에. 네. 한 가지 더. 네. 너무 많은데요. 예. 혹시 빨간 날이 있습니다. 이번에 8.15가 공휴일인데요. 빨간 날하고 겹쳤어요.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겹쳤어요. 네.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대체 공휴일하고 공휴일? 겹치면 예. 빨간 날이 공휴일하고 겹치면 다음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하자. 예. 법안을 만들었고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부 다 쉴 쉬시게 수가 돼요. 있었는데요. 예. 빠질 수 없는 성과죠. 정말 뭐 올해 네. 정말 많은 다 일들을 좋아하십니다. 연말 결산 때 네.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네. 해내셔서 좀 아까 이제 그 재산세를 이제 낮췄다. 그래서 예. 재산세에 대해서 요새 뭐 말이 없습니다.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네.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이제 그 대선 네. 후보께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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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뭐 또 네. 다주택자 네. 과세 완화 예. 에 대한 또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인지 짧게 듣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보상 지급 기준 보완 입법까지 이제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지 끝냈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굉장히 그 사건 발생 73년 네. 그 법 제정 21년 만의 네. 일이라 이 성과와 의미를 네. 굉장히 이제 뭐 그 말씀을 많이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 제 그 질문 앞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민생은 현장에 답이 있다.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생 현장에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셨고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본 거죠. 저희도 재산세를 인하하면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거다. 이게 정부가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부동산 값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으니 가만히 있다 올랐는데 그럼 내가 재산세를 많이 내면 국민이 힘듭니다. 재산세의 기준을 9억 원으로 해서 낮춥시다 라고 했더니 낮아가고 지금은 부동산 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가구 여러 가지 네. 1인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가 부자가 또 부동산을 투기해서 아파트를 투기하고 비싼 것들을 다주택하는 사람들은 저는 철퇴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작은 집이 2개 있었고 이 집을 세를 주고 그 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작고 비싸지 않은 집.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도 내가 팔으려고 해. 근데 팔지 못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양도세 중과를 그 유예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못 판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집을 내놓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시간을 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집값을 올리게 하는 시그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집들, 서민들의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내놓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민생 현장에서 답을 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한 것을 저희 정책위원회하고 이야기했고 정부에도 두들겨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성과와 의미 들어볼까요? 제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73년 전에 제주도에서 국가에서 경찰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이 총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3만 명가량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지 법 제정 21년 만에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 법을 한번 통과시켰고요. 바로 며칠 전 본회의에서 보상을 1인당 8천에서 9천만 원 보상 기준도 만들고 이것을 연금 형식으로 매년 얼마씩 나눠서 드리면서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는 형태로 합시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73년 만에 그 제주 민중들의 한을, 제주 국민들의 한을 다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3법만 통과시킨 게 아니고 이 와중에 여순법, 예전엔 여순 반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순 사람들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내가 그 가족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건들입니다. 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자, 명예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여순특별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주 4.3 보상법에 근거해서 이 여순법도 그리고 앞으로 노글리도 그리고 거창 양민도 다 정리될 거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가슴에 한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국가는 죄지었던 것을 이것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성과인 네. 것 같은데요. 행안위 관련 주요 현안을 좀 더 짚어보자면 경찰의 부실 대응 관련 문제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이 형사책임 감면 관련 개정안이 행안위는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 문턱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경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정인이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이 정인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정인이가 거기서 학대받다 세상을 떠나게 방치했습니다. 그 경찰 징계받았습니다. 강윤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차고 자기 집에서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피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했어야 했는데 거기 또 안 들어갑니다.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도망갔어요. 이런 경찰들은 파면당해야 되고 징계당해야 되고 경찰 역할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필요한 테이저건도 쏴야지 되고 필요하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것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이저건을 쐈는데 과용이라고 하는 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폭자가 난동을 피워서 가서 제압을 했는데 주폭자를 과잉 진압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잘못한 그 자들은 처벌받아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경찰 역할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해야지 되고 범인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범인을 과잉 진압했다. 주거 침입이다. 그리고 음주 운전자가 달려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돼서 그 운전자를 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경찰들이요,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나쁜 가해자들이 이 사람들을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법은 주춤주춤 하는 사람들은 처벌해. 대신 열심히 뛴 사람들은 처벌하거나 민사소송에 걸리지 않게 해줘. 그래서 저희가 형사처벌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안을 만든 겁니다. 네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요, 보호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고생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해서 집회나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백남기 선생님처럼 집회 시위에서 그렇게 진압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살해 현장, 네. 그렇죠. 열심히 일한 경찰들은 보호해 주는 게 원칙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통과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임명이 네.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 당원으로 이제 활동했기 때문에 문 그렇습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한 상황인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요. 여기 이제 야당은 대선 때까지 야당 추천위원 임명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건가요? 우선 원래 문상부 후보자는 선관위의 사무총장도 하셨고요. 선관위에서 건 선관위원입니다. 상임위원도 하셨습니다. 되게 이게 장관급입니다. 그랬던 분이 당원 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당원 가입을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선관위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더 다른 역할을 하게 뒀으면 좋았을 것을 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원으로 추천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연히 후보자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야가 합의해야 본회의에 올라가서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합의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안위가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행안위원회에서 이제 꼭 해야 될 법 중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코로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베이징에서 투표를 하러 와야 됩니다. 재외 국민들이. 재외 국민 유권자가 26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 260만 명은요, 인천의 유권자하고 맞먹는 숫자입니다. 260만 명이나 되는 재외 국민은 미국으로 출장 간 사람, 미국으로 유학 간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들이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코로나라든지 너무 멀어서. 네. 그래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우편 투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두 당대표가 합의도 했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것을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편 투표해야 되잖아요. 대선 다음 지방선거에 그 투표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외 국민 우편 투표제 관련한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절실한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자꾸 인구가 소멸합니다. 지방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소멸 방지 대응법, 저도 대표 발의했고요. 정부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 같이 합의하면 통과됩니다. 인구가 소멸하는 곳에 인구가 소멸하지 않도록 예산 그리고 모든 방편들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쪽으로 병원이 내려가면 특례와 특혜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성 의원으로는 또 처음으로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네, 네, 네. 또 그 전에는 여성 본부장 직함을 또 달고 계시기도 네. 했죠. 젊은 여성층을 또 잡는 게 또 중점일 텐데 무엇으로 또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있는데요. 두 분 다 그 여성 호감도에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높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여성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낮은지는 쩍벌, 도리도리, 그리고 뭐 그 가족들에 대한 불법 여러 가지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여성이 주체적으로 좀 중심이 돼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괄 선대본부장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인이 보호 3법을 만들었고 구하라법을 만들었고 경찰들이 안전하게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고요. 어제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뭐 그쪽 당에서 성폭력 불법 영상물을 방지하는 N번방 방지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불법 영상물이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막 유포되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잉이라며 편지 봉투를 뜯어보는 거라며 다시 재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싸우고 그러면서 여성들을 그 불법 영상물, 나쁜 조폭들, 가정폭력법 이런 데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과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이재명 후보와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 제가 앞장서겠다. 네. 예. 여성과 함께 이재명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계획과 함께 또 필승 전략 들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 실장으로서의 대선 필승 전략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대선 필승 전략은 후보의 차이입니다. 현장에서 컸고 현장에 표를 얻어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출직으로 올라온 사람, 임명직으로 검사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를 잡아넣기만 하던 사람, 누군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하던 사람과는 우선 우리의 필승 전략은 후보가 다르다입니다. 후보가 다르다. 그리고 후보가 민생, 서민, 그리고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쪽 윤석열 후보는 정책을 내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후보하고 엇박자나고 다른 사람하고 엇박자나고 그리고 제대로 말도 잘 안 하고 그쪽엔 너무 말들도 많아서 하나로 스피커가 모아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한 선대위를 통해서 정책, 정부 다 모아나가면서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1. 후보가 다르다. 2. 후보가 현장에서 컸다. 3.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후보가 따뜻하다. 그리고 후보가 일을 잘한다. 그리고 후보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후보가 이제 정치 교체를 이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시까지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더 듣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이제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행안위 성과와 대선 필승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에너지 넘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